애미야, 10년 동안 뭐 했어? 아들 하나 못 낳는 게 며느리야?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시어머니의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 옆에는 배가 불룩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남편의 비서였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깔끔하게 정리하자. 소희가 임신했어. 석 달째야. 10년이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의 사업을 뒷바라지한 10년. 그 10년이 고작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현관문 앞에 주저앉았어요.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뒷방에서 치매로 멍하니 앉아만 계시던 시아버지가 느릿느릿 걸어 나오셨어요. 온 가족이 숨을 멈췄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앞에 서시더니 거칠고 마른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며느라가 나랑 같이 나가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5년간 흐리기만 하던 그 눈이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28배 시집갔습니다. 중매였어요. 친정 어머니의 지인이 괜찮은 집안 아들인데 한번 만나봐라 하셔서 선을 봤습니다. 최태훈 씨, 30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은 종로의 한 찻집이었습니다. 그이는 양복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의자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서은주 씨죠? 앉으세요. 성실해 보였습니다.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눈을 똑바로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첫 상견례 자리에서 저를 위아래로 훑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 잘하는 며느리면 됐지. 우리 집은 부지런해야 해.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건 며느리가 아니라 일꾼이었다는 걸 시집을 가고 나서야 알았어요. 시집 온 첫날 새벽 5시에 방문이 열렸습니다. 애미야 일어나. 밥 안 해? 시어머니였어요. 결혼식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잠결에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쌀 씻는 법부터 반찬값 맞추는 것까지 시어머니는 옆에 서서 하나하나 지적하셨습니다. 국이 싱거워. 다시 해. 이렇게 칼질하면 누가 먹어? 한 달이 지나니까 몸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고 밥을 짓고 시부모님 식사를 차리고 남편 양복을 다려놓고 공장 점심 도시락을 싸고 그게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남편의 사업은 아직 작았습니다. 직원 15명 규모의 부품 제조 공장이었어요. 저는 결혼 전에 중소기업에서 격리를 했었거든요. 장부 정리하는 법, 세금 계산서 맞추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사무실에서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거래처가 자꾸 단가를 깎아. 이러다 적자 나겠다. 저는 그날 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다음 날부터 장부를 가져와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세금 계산서에 오류가 4건이나 있었습니다. 미수금도 3달치가 밀려 있었고요. 여보, 이거 정리해뒀어요. 미수금 먼저 받아야 해요. 남편이 장부를 펼쳐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네.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남편이 잘 되면 저도 잘 되는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격리 일을 맡으면서 거래처 관리도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됐습니다. 전화를 돌리고 납기를 확인하고 단가 협상을 하고
그러다 제가 직접 신규 거래처를 뚫기 시작했어요. 냉장 부품 쪽으로 납품 계약 3건을 따냈습니다. 밤마다 카탈로그를 뒤지고 담당자한테 전화하고 샘플을 들고 찾아갔어요.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던 날 남편이 거래처 사장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따낸 겁니다. 옆에 서 있던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속이 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드러나지 않는 사람. 그 무렵 하나 이상했던 게 있었어요. 매달 격리장부를 정리할 때마다 부지 임대료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공장 부지 사용료를 시아버지 명의 계좌로 보내는 거였어요. 여보, 이 임대료는 왜 아버님 계좌로 가요? 공장이 아버님 땅이에요? 남편이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원래 아버지 땅이야. 형식적인 거야. 신경 쓰지 마. 그때는 정말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한 줄이 나중에 모든 걸 뒤집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음식 맛이 틀리면 상을 엎으셨고 청소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시키셨어요. 제가 뭘 해도 칭찬은 없었습니다. 넌 복이 없어. 얼굴에 쓰여 있어. 시어머니가 툭하면 하시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가슴이 아팠는데 나중엔 아프지도 않았어요. 무뎌진 거였습니다. 감각이 죽어가는 걸 그땐 몰랐어요. 남편은요?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아무 편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해도 못 들은 척 신문을 보고 제가 울어도 왜 또 그래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고 밥을 짓고 장부를 정리하고 거래처에 전화를 돌리고 시어머니 잔소리를 듣고 밤이면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한 번도 잘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5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어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자연 임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험관을 한번 고려해 보시죠. 첫 번째 시험관 시술을 받았습니다. 매일 주사를 맞으러 다녔어요. 배에 멍이 들고 호르몬 때문에 온몸이 붓고 감정 조절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아이만 생기면 괜찮을 거라고 버텼어요.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었어요.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3번을 걸었어요. 4번째에 연결이 됐는데 목소리가 짜증스러웠습니다. 뭔데 지금 바빠?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병원 벽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 밥상머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못 낳으면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최 씨 가문 대가 끊기게 생겼어.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숟가락만 놀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떠먹었습니다. 밥알이 목에 걸렸어요.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2년 뒤에 2번째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실패였어요. 시어머니의 구박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너는 팔자가 세서 그래. 복이 없는 여자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애를 3씩 낳는데 너는 하나도 못 낳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팍에 돌이 하나씩 쌓이는 것 같았어요. 숨이 점점 얕아졌습니다. 그 무렵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이상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거였어요. 밥을 드시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놓고 멍하니 벽을 바라보셨습니다. 말씀이 줄었고 가끔 엉뚱한 데를 걸어 다니셨어요. 한 번은 새벽에 현관문 앞에 서 계신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버님,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눈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 상태가 좀 이상해요.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요. 남편이 손을 저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됐어, 바빠. 시어머니는 더 심했습니다. 쓸데없이 병원비 쓰지 마. 영감 약값도 아까운데 뭔 병원이야. 어차피 다 그러다 가는 거야. 결국 시아버지는 정식으로 병원 진단 한번 받지 못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뒷방에 넣으셨습니다. 밥이나 줘. 괜히 밖에 나돌아다니면 동네 체면이 깎여.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평생을 산 남편인데 아들을 키워준 아버지인데 밥이나 줘. 그 한마디가 시아버지한테 하는 말이라니요. 그날부터 시아버지를 제가 모셨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죽을 쏘어드렸어요. 식사 시간에 시아버지 방으로 상을 날랐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식탁에서 먹고 시아버지만 뒷방에서 혼자 드시는 거였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도 상을 들고 시아버지 방에 가서 같이 먹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호박죽이에요. 맛 좀 보세요. 시아버지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시다가 숟가락을 드셨어요. 이상한 게 다른 사람이 드리는 밥은 입을 다무시는데 제가 드리는 건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밀어 넣으면 고개를 돌리셨거든요. 저한테만 입을 여셨어요. 그때는 그냥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욕도 제가 시켜드렸어요. 일주일에 3번 따뜻한 물을 받아 등을 밀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손사래를 치셨거든요. 저녁이면 시아버지 발을 씻겨드렸어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뒷방으로 가져갔습니다. 발이 차가우셨어요. 뒷방은 보일러가 잘 안 돌아갔거든요. 발가락 사이사이를 닦아드리면 시아버지가 제 머리 위를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아버님, 따뜻하세요? 고개만 아주 느리게 끄덕이셨어요. 날이 좋은 날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시아버지 팔을 부축하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걸음이 느리셨지만 바깥 바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산책길의 상가 건물 앞에서 시아버지가 멈추셨어요. 꼼짝도 않고 그 건물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아버님, 왜 여기서 서 계세요? 가시죠. 대답이 없었어요. 한참을 서 계시다가 제가 팔을 잡아당기니까 그제야 발을 떼셨습니다. 그냥 치매 증상이려니 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건물이 시아버지 소유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시아버지 방을 정리하는데 서랍 안에 메모 뭉치가 있었습니다. 누런 종이에 깨알같이 적힌 글씨, 숫자와 날짜가 빼곡했어요. 이상하다. 치매 환자의 글씨가 이렇게 반듯할 수가 있나? 잠깐 의아했지만 치매도 가끔 맑은 순간이 있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 종이 뭉치가 뭐였는지 그때 알았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매일 같은 하루였어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듣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남편 사업을 뒷바라지하고 밤이면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시아버지 발을 씻겨드리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는 가만히 앉아만 계셨거든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심장이 쿵 했어요. 시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멍한 눈이었어요. 금방 다시 허공을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치매인데 어떡해. 이상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끔 그런 거겠지. 치매도 가끔 맑은 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날 밤 이불 속에서
그 한마디가 자꾸 맴돌았습니다. 고맙다. 20년 가까이 이 집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그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커졌습니다. 결혼 초에 직원 15명이던 공장이 어느새 70명 규모가 됐어요. 제가 격리를 맡고 거래처를 관리하고 납품 일정을 조율한 지 15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해 겨울 대기업 납품 계약이 성사됐어요. 남편이 거래처 사장들을 모아놓고 고급 한정식 집에서 축하 모임을 열었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 저녁 식사를 챙겨야 했거든요. 남편이 전화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큰 건 터졌어. 연매출 500억은 넘길 거야.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뛰었어요. 15년을 새벽부터 밤까지 매달린 결과가 드디어 나온 거였으니까요. 며칠 뒤 남편이 지인들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거실에서 양주를 마시며 큰 소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공장이 내 전부야. 이걸로 여기까지 왔어. 한 손으로 양주잔을 흔들며 웃고 있었어요. 처음에 직원 15명으로 시작했을 때 다들 안 된다고 했거든. 근데 내가 해냈잖아. 내가.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새벽마다 장부를 정리한 건 저였어요. 거래처를 뚫은 것도, 납기를 맞추려고 공장에 새벽까지 남아있은 것도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제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안주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속이 쓰렸지만 이미 익숙한 감각이었어요. 이 집에서 저는 원래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사업이 커지면서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양복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시장표 기성복을 입더니 이제는 백화점에서 맞춤 수트를 했습니다. 머리도 염색을 하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골프를 치러 나갔어요. 여보,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요? 골프 약속 있어. 나중에. 그 나중에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회사에 새 비서가 들어왔어요. 남편이 대기업 납품 계약 이후 대표이사실을 따로 꾸미면서 비서를 뽑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회사에 장부 확인하러 갔었거든요. 그날도 서류를 가지고 사무실에 갔어요. 비서실 앞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세련된 화장, 명품 가방이 책상 옆에 놓여 있었어요. 회사 비서가 쓸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사모님이세요? 사장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불편했습니다. 뭐라고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운데 눈웃음만 짓고 눈동자는 웃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직감이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수고해요. 그게 한소희라는 여자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하나둘 바뀌기 시작했어요. 퇴근이 늦어졌습니다. 전에는 저녁 7시면 들어왔는데 10시, 11시가 됐어요. 어떤 날은 자정이 넘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어요? 거래처 회식. 요즘 바빠. 현관에 들어서는 남편한테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남편은 원래 향수를 안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달짝지근한 여자 향수.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 냄새가 향수인 건지 배신인 건지 그때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전화도 이상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거실에서 통화를 했는데 요즘은 전화가 오면 벌떡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등을 돌린 채 이야기하는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저녁을 차려놓으면 숟가락도 안 들었어요. 먹었어. 딱 그 한마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식탁 위에 김이 식어가는 된장찌개를 보면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카드 명세서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법인카드로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300만 원짜리 결제가 2건. 여자 핸드백이었어요. 여보, 이 카드 결제 내역 300만 원짜리가 2건 있는데 이거 뭐예요? 남편이 눈도 안 마주치고 대답했습니다. 거래처 선물이야. 신경 쓰지 마. 거래처 선물이 여자 핸드백.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못했어요. 무서웠거든요. 물으면 돌아올 대답이. 그날 밤 시아버지 방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발을 씻겨드리면서 제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어요. 아버님, 저 요즘 좀 무서워요. 시아버지는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남편이 달라진 것 같아요. 늦게 들어오고 향수 냄새가 나고 전화를 숨기고. 근데 물어볼 수가 없어요. 물어봤다가 진짜 그런 거면 저는 어떡하나 싶어서 대야 속 물이 출렁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치매니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아버지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린 걸 봤어요.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다시 멍한 눈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분명히 봤어요.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저는 그냥 대야에 물을 닫고 이불을 덮어드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은 계속 늦었어요. 가끔은 주말에도 나갔습니다. 골프라고 했지만 골프채를 안 들고 나가는 날도 있었어요. 물어보면 짜증을 냈습니다. 왜 이렇게 따져? 바빠서 그런 거야. 밥상을 차려놓으면 먹었어 한마디. 안부를 물으면 바빠 한마디. 2글자짜리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 2글자가 20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 남은 전부였어요. 밤이면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화면을 보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 집에서 저와 대화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그때 처음 자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구박만 하셨고 남편은 2글자만 던졌고 시아버지는 치매셨어요. 이 넓은 집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법인카드 명세서에 또 이상한 내역이 찍혔어요. 이번에는 청담동 주얼리 매장. 800만 원. 여자 목걸이였습니다. 거래처 선물이 여자 목걸이일 리가 없었어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회사에 서류 가지러 갈게요. 아, 오늘은 좀 그래. 내일 와. 내일. 또 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말리는 데 갔습니다.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층 대표이사실 앞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비서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한소혜 씨 책상 위에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아메리카노, 하나는 바닐라 라떼. 남편은 바닐라 라떼를 마시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실 문 앞에서 발이 멈췄어요.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낮은 웃음, 그리고 여자의 깔깔거리는 웃음. 문틈으로 그림자가 비쳤어요. 2개의 그림자가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지 못했어요. 손이 벌벌 떨렸거든요. 복도에 서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리가 나무 토막이 된 것 같았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어요. 못 연 게 아니라 안 연 겁니다. 열면 돌이킬 수 없는 걸 알았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주차장에서 핸들을 잡은 채 1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너무 아프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 남편이 소파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뭔 소리야, 바빠 죽겠는데. 눈도 안 마주쳤어요. 20년을 같이 산 사람이 눈도 안 마주치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더 묻지 못했어요. 입술을 깨물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흐르는 물소리에 소리를 묻었어요. 그날 밤 설거지를 3번이나 했습니다. 손이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점심때쯤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사람 데려올 거야. 식사 준비해놔. 누구를 데려오는지 묻지 않았어요. 거래처 사람이겠거니 했습니다. 반찬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거실을 정리했어요.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들어왔어요.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그 뒤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한소희. 크림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코트 앞이 불룩했습니다. 배였어요. 확실히 배가 나와 있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쏟아지는 기분이었어요. 현관 앞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구두를 벗으며 말했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은주 씨, 할 말이 있어. 앉아.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누군가 것인 것처럼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맞은편에 앉았고 한소희가 남편 옆에 섰어요. 배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임신했어. 석 달째야. 천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자. 서로 좋게, 서로 좋게. 그 말이 귀에 박혔어요. 20년을 바친 사람한테 서로 좋게 정리하자고, 마치 거래처 계약을 해지하듯이. 입을 열었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졸리는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한소희가 옆에서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 이렇게 되어서 죄송해요. 죄송하다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배 위에 올린 손이 마치 트로피를 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셨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애미야, 10년 동안 뭐 했어? 아들 하나 못 낳는 게 며느리야? 이 집에 내 자리는 없어. 당장 나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외도도, 임신도, 오늘 이 자리도 전부 짜여 있었습니다. 소혜 씨가 아들 낳아주겠다는데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딨어? 너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나가. 가슴팍에 쌓아두었던 돌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저는 10년 동안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으셨거든요. 10년이면 뭐해?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데. 됐고 짐 싸.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눈으로 빌었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꿈도 꾸지 마. 이 사업은 내가 키운 거야.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그 말에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안에서 10년간 매달아 두었던 줄이 톡하고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새벽마다 장부를 정리한 것도 저였어요. 거래처를 뚫은 것도 저였고, 세금 계산서를 맞춘 것도 저였고, 납기를 지키려고 공장에서 밤을 샌 것도 저였습니다. 당신이 골프를 치러 간 주말에 미수금을 받으러 돌아다닌 것도 저였어요. 하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캐리어 하나를 끌고 현관을 나왔습니다. 12켤레의 신발 사이에 제 신발 하나가 빠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았어요.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캐리어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봄이었는데 바람이 찼습니다.
코끝이 시렸어요. 20년이었습니다. 28배 시집와서 48이 됐어요. 이 집에 제가 바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새벽을 바쳤고 젊음을 바쳤고 자존심을 바쳤어요. 그 대가가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동네 사람이 볼까봐 손으로 입을 막았는데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10년을 바쳤는데 저한테 남은 건 이 손뿐이었어요. 거칠어진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장부를 넘기고 행주를 짜고 시아버지 발을 씻기고 설거지를 하느라 닳고 갈라진 손. 이 손이 전부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아버지였어요. 뒷방에서 멍하니 앉아만 계시던 시아버지가 현관을 지나 대문 밖으로 나오고 계셨습니다. 느릿느릿, 한 발 한 발. 안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아버지, 아버지 어디 가세요?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 시어머니의 영감. 돌아와. 소리. 시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제 앞에 서셨습니다. 내려다보시는 눈이 달랐어요. 5년간 흐리기만 하던 그 눈이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꽉. 떨림 없이. 며느라가 나랑 같이 나가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일어섰어요. 캐리어를 집어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대문 쪽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걸으셨어요. 뒤에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은 채 뒷좌석에 타셨어요. 저는 캐리어를 트렁크에 넣고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택시기사한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시아버지가 택시기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역삼동 그랜드 호텔이요.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시아버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같은 분인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5년간 뒷방에서 멍하니 앉아만 계시던 분이 똑바로 허리를 펴고 앉아 계셨거든요. 눈빛이 달랐어요. 흐리멍덩하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맑고 단단한 눈이었어요. 아버님?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는 얼굴에 주름이 깊었지만 그 주름 사이로 빛나는 눈이 살아있었어요. 며느라가 놀랐지?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5년이나 기다리게 해서. 기다리게 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은 치매. 아니야.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었어. 5년 전부터 연기한 거야. 택시 안이 조용해졌어요. 바퀴가 도로를 구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뛰었어요. 연기라고요? 그래. 연기. 시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가로등 불빛이 시아버지의 얼굴을 지나갈 때마다 깊은 주름이 드러났다 사라졌습니다. 5년 전부터 아들하고 마누라가 변하는 게 보였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내가 사업을 태훈이한테 넘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달라지더라고. 아들이 먼저였어.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가 아니라 아버지 계좌에 있는 돈이 얼마야? 부터 물었어. 마누라도 마찬가지였고 영감 언제 죽을 거냐는 소리를 대놓고 하진 않았지만 눈빛이 그랬어. 시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시험해보기로 했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치매를 연기했어. 목이 메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가끔 멍하게 있는 척만 했어. 그랬더니 아들이 병원도 안 데려가더라. 마누라는 뒷방에 쳐놓고 밥이나 줘 하더라고. 약값도 아깝다고. 정식으로 병원에 데려간 적도 없어. 진단서가 있을 리가 없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같이 산 아내가, 자식이, 늙고 아픈 남편을 뒷방에 넣어놓고 밥이나 줬다고.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거니까요.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근데 한 사람이 있었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죽을 쑤어 가져왔어. 다른 사람이 주는 밥은 먹기 싫었는데 그 사람이 주는 밥은 먹을 수 있었어. 일주일에 3번씩 등을 밀어줬고 저녁마다 발을 씻겨줬어.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와서 산책을 시켜줬고 내가 고맙다 그 한마디를 실수로 내뱉었을 때 그 사람은 울지도 않고 이불을 덮어줬어.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라가, 시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이 집에서 진짜 사람은 너뿐이었어. 목 놓아 울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소리를 내서 울었어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힐끔 보더니 조용히 라디오 볼륨을 올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셨어요.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울어. 울어도 돼. 한참을 울었어요. 2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삼킨 서러움, 장부 위에 떨어진 눈물, 부엌에서 수돗물 소리에 묻은 울음. 그 전부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어요. 시아버지가 프런트에서 방 2개를 잡으셨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하셨어요. 제가 놀라서 쳐다봤더니 시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뒷방 서랍에 현금을 좀 넣어뒀었어. 이럴 날이 올 줄 알았거든. 방에 짐을 풀고 시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테이블에 앉아 물을 드시고 계셨어요. 자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부정하던 등이 꼿꼿했고 올려다보는 눈빛이 형형했어요. 앉아라, 며느라가. 이야기할 게 있어.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너도 매달 격리장부 정리하면서 임대료를 보냈잖아. 내 계좌로. 네, 아버님. 공장 부지 사용료요. 남편이 형식적인 거라고. 형식적이 아니야. 시아버지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으셨어요. 그 공장 부지 4,000평? 내 이름이야. 등기부등본에 적혀있는 소유주가 최만식이야. 태훈이 이름이 아니야. 숨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공장만이 아니야. 산책하다가 내가 계속 서서 쳐다보던 건물 있잖아. 그 상가 건물. 아버님이 아무 이유 없이 멈춰서서 올려다보시던 그 건물. 그것도 내 거야. 상가 건물 2채, 아파트 1채. 전부 내 명이야.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내가 38배 공장을 세웠어. 돈을 벌면서 부동산에 투자했지. 공장 주변 부지도 사들이고 상가도 사고 아파트도 샀어. 태훈이한테 경영권만 넘긴 거야. 부동산은 넘기지 않았어.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전부 남겨뒀지. 시아버지가 물을 한 모금 드셨어요. 태훈이는 그걸 몰라. 매달 임대료 보내면서도 등기부등본 한 번 떼어본 적이 없어. 경리한테 시켜서 이체만 했지. 자기 땅인 줄 알고 있어. 서랍 속 메모 뭉치가 떠올랐습니다. 깨알같이 적힌 숫자와 날짜. 치매 환자의 글씨가 아니었던 그 메모. 아버님, 그럼 그때 서랍에 있던 메모. 그게 재산 정리 노트야. 부동산 등기번호, 임대 수입, 세금 납부네요. 다 적어뒀어.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치매인데 이상하게 반듯하던 글씨, 멍하니 바라보시던 상가 건물,
제 음식만 드시던 것, 갑자기 고맙다다고 하셨던 것, 전부 연결이 됐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예금하고 금융자산까지 합치면 시아버지가 숫자를 말씀하셨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라가 이 재산을 전부 너한테 넘기겠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내 아들이지만 사람이 아니야. 아비를 뒷방에 쳐넣고 아내를 빈털터리로 내쫓고 비서를 임신시켜서 집에 데려오는 놈한테 내 재산을 줄 수 없어. 마누라도 마찬가지고. 시아버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흔들리는 걸 봤어요. 5년 동안 뒷방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기다렸어. 혹시나 아들이 돌아오나 마누라가 한 번이라도 내 손을 잡나. 한 번도 없었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 발을 씻겨준 건 너뿐이었어.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온 것도 너였고 뒷방에 와서 같이 밥을 먹어준 것도 너였어. 10년을 그렇게 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당연한 걸 했을 뿐이에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당연한 걸 못하는 놈들 사이에서 당연한 걸 한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넌 몰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넌 받을 자격이 있어, 며느라가.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아침에는 그 집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호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아침에는 버림받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선택받은 사람이 됐어요. 무서웠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꿈인지.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시아버지가 5년 동안 뒷방에 누워서 기다리신 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족 중에 진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찾으셨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을 시아버지가 해주셨어요. 고맙다. 잘했다. 내가 사람이다. 이불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울음은 달랐어요. 아까까지의 울음은 서러워서 운 거였는데 이건 뭔가가 풀리면서 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봤어요. 부은 눈, 거친 피부, 희끗한 머리카락. 48배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눈이 달랐어요. 어젯밤까지 죽어있던 눈에 뭔가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빼앗긴 게 있으면 되찾아야 합니다. 10년을 바친 대가가 캐리어 하나라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시아버지가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라가 내 지인 중에 법무법인을 하는 사람이 있어. 오늘 만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시아버지가 빵에 버터를 바르시면서 덧붙이셨어요. 그리고 너 대학 동기 중에 변호사가 있다고 했었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언제 그 이야기를 했던 거지. 시아버지 방에서 이것저것 수다를 떨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치매인 줄 알고 혼잣말처럼 했던 이야기를 전부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김현정이라고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그 사람도 같이 만나자. 내 사람이 필요하니까. 시아버지가 커피를 드셨어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눈빛은 형형하고 말투는 간결하고 정확했습니다. 이분이 원래 사업을 일으킨 분이구나. 그 느낌이 왔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 위에 뭔가가 올라탔어요. 결의.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학 동기 김현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정이는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졸업 후 연락이 뜸했지만 명절마다 안부 문자는 주고받았습니다. 전화를 걸면서 손이 떨렸어요.
20년 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였거든요. 3번 울리고 현정이가 받았습니다. 은주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컥했어요. 간신히 참았습니다. 현정아,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1시간 뒤 호텔 로비 카페에서 만났어요. 현정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야, 은주야? 얼굴이 왜 이래?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20년간의 시댁 생활, 남편의 외도, 비서의 임신, 시어머니의 축출, 그리고 시아버지의 진실. 현정이는 중간에 한 번도 끼어들지 않았어요. 다 듣고 나서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이거 이길 수 있어. 아니, 이기는 정도가 아니야. 현정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내 남편은 등기부등본 한 번 안 떼어본 거지. 공장 부지가 아버님 명의인 줄도 모르고. 응. 매달 임대료만 보내고 자기 땅인 줄 알고 있어.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부터 봐야 해. 계약 조건, 갱신 시점, 특약사항. 거기서 길이 나와. 그날 오후 시아버지와 함께 현정이의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네이비 조끼에 깔끔한 남방을 입고 계셨어요. 며칠 전까지 뒷방에서 구겨진 옷을 입고 멍하니 앉아있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달랐어요. 보폭이 넓고 고개가 똑바르고 눈이 앞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았어요. 현정이와 현정이 법무법인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 그리고 세무사까지 배석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셨어요.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명세서, 금융자산 내역서, 전부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현정이가 등기부등본을 펼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유권 확실합니다. 공장 부지 4,000평, 소유자 최만식. 이전 등기 없음. 아버님 명의가 맞아요. 시아버지가 임대차 계약서를 밀어주셨어요. 이걸 봐라. 내가 태훈이한테 경영권 넘길 때 계약서를 썼어. 임대기간 5년 자동 갱신 조건. 현정이가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아버님, 이 특약사항은 아버님이 직접 넣으신 건가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내가 넣었어. 현정이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제12조 특약 임대인의 직계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현정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은주야, 이거면 돼. 시아버지를 뒷방에 방치하고 병원도 안 데려가고 며느리를 빈털터리로 내쫓은 것. 직계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 위반에 해당해.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 조항은 이런 날이 올까봐 넣어둔 거야. 보험이었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5년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현정이가 계약서를 더 살폈어요. 갱신 시점이 2달 뒤에 도래하네요. 갱신 거절 통보를 지금 보내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특약 조항을 근거로 해지 통보도 병행하면 이중으로 안전하고요. 세무사가 재산 이전 방안을 설명했어요. 증여로 하면 세금이 과하게 나오니까 매매 형식으로 진행하되 은주가 향후 사업 수익으로 분할 상환하는 구조를 짰습니다. 시아버지의 의사 능력이 정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감정평가서도 받기로 했어요. 아버님 의사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나중에 남편 쪽에서 무효 소송을 걸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뭐든 해라. 빈틈없이. 현정이가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이혼 소송도 병행하자.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은주가 10년간 사업에 직접 기여한 증거가 있으면 유리해. 있어. 장부, 거래처 계약서, 카드 결제 내역. 전부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거면 사업 기업은 인정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남편의 외도 증거도 확보하자. 일주일 뒤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수신인 최태훈, 발신인 최만식 소유자, 대리인 법무법인. 내용 공장 부지 경기도 소재, 4,000평,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보. 계약 만료일까지 원상복구 후 부지 반환 요청. 아울러 특약 제12조 직계 가족 부양 의무 위반에 의거한 계약 해지 통보 병행. 남편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한 날 현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은주야, 남편한테 도착했대. 방금 법무법인으로 전화가 왔는데 거의 소리를 지르더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 휴대폰으로. 시아버지가 스피커폰을 켜셨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갑자기 내용 증명이 와요? 이 땅이 제 땅이잖아요. 시아버지가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내 땅이 아니야, 태훈아. 등기부등본 한번 떼어봐라. 소유주가 누구인지.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어요. 아버지, 지금 정신이 괜찮으신 거예요? 치매가. 태훈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안 들렸습니다. 5년 동안 너와 내 어미를 지켜봤어. 아비를 뒷방에 넣어놓고 밥이나 줬지. 약값도 아깝다고 병원도 안 데려갔고 20년 동안 살림하고 사업 뒷바라지한 마누라를 빈털터리로 내쫓고 비서를 데려왔잖아. 아버지, 그건 됐다. 변명은 필요 없어. 시아버지의 눈이 붉어지셨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실망이라는 말로는 모자라. 태훈아, 넌 내 아들이지만 사람은 아니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저런 말을 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감히 짐작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틀 뒤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시어머니를 봤어요. 파마가 흐트러져 있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금 귀걸이는 그대로였지만 얼굴에 핏기가 없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내 짓이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꼬드긴 거야. 시아버지가 로비 의자에서 일어나셨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영감, 정신이 나갔어? 자식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시아버지가 한 발짝 다가가셨어요. 시어머니가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자식? 그래, 자식이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조용한데 무거웠습니다. 자식이 아비를 뒷방에 쳐놓고 밥이나 줬어. 그게 자식이야? 임자도 마찬가지야. 평생 같이 산 남편한테 약값도 아깝다고 했잖아. 병원도 안 데려가고 치매라면서 그냥 뒷방에 가둬놨잖아.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그래서 시험한 거야.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이 집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결과를 봤어. 나한테 사람으로 대해준 건 며느리뿐이었어. 시어머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가 멈추고 또 하려다가 멈추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등을 돌리셨습니다. 돌아가. 내가 할 말은 다 했어. 시어머니가 로비 바닥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뒤돌아서 나가는 시어머니의 등이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불러 세우지 않았어요. 그 뒤로 한 달 동안 법적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시아버지의 의사능력 감정평가서를 받았어요. 결과는 당연히 정상이었습니다. 공증까지 완료했어요. 공장 부지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라가 이제 내 이름이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칸에 서은주라는 세 글자가 찍혀 있었어요. 그 세 글자를 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장부에 다른 사람 이름만 적었어요. 남편 이름, 회사 이름, 시아버지 이름. 제 이름이 적힌 서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서은주. 내 이름이 적힌 등기부등본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현정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은주야, 이제 시작이야. 갱신 거절 효력이 발생하면 남편은 공장을 비워야 해.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면 부도가 나겠지.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차갑게 들렸어요. 놀랐습니다. 이게 내 목소리인가? 하지만 돌이킬 생각은 없었어요. 10년 동안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라고 했잖아요.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게 뭔지. 임대차 갱신 거절 통보가 나간 뒤 남편에게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12번, 20번. 처음에는 제 번호로, 그 다음에는 시아버지 번호로, 나중에는 모르는 번호로까지. 저는 받지 않았어요. 현정이가 지금은 받지 마.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법무법인을 통해서 하고 단단히 못을 박았거든요. 문자도 왔습니다. 은주 씨, 이러면 안 돼. 한 번만 만나자.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좀 말려줘. 제발, 제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이제 와서 하고 있었어요. 갱신 거절 효력이 발생한 날 남편은 대체 부지를 찾아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현정이를 통해 들은 이야기예요. 공장 규모가 문제였어요. 직원 70명의 대형 프레스 설비까지 들어가는 부지를 단기간에 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녔지만 조건이 맞는 곳이 없었어요. 있다 해도 보증금과 이전 비용이 수십억이었고 은행은 이미 대출 한도가 꽉 차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공장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설비를 옮길 곳이 없으니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기업 납품 계약에 위약금 조항이 걸려 있었습니다.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계약 위반. 위약금이 수십억이었어요. 거래처가 하나둘 이탈했습니다. 소문이 돌았거든요. 공장이 부지 문제로 가동 중단됐다는 소문. 10년 넘게 거래하던 곳들이 전화를 끊기 시작했어요. 직원들 월급이 밀렸습니다. 한 달, 두 달. 경리가 남편한테 보고했다고 해요. 사장님, 이번 달 월급 지급이 어렵습니다. 남편이 책상을 내리쳤다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어요.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게 무너지는 소리구나 하고 먼 곳에서 듣는 것 같았습니다. 부도 직전이 되자 남편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와 제가 묵고 있는 오피스텔 앞에 서 있었어요. 양복이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매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며칠 만에 쑥 들어가 있었어요. 눈밑이 검었고 면도도 안 한 채였습니다. 은주 씨, 2년 만에 제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걸 들었습니다. 최근 2년간은 은주 씨도 아니고 그냥 먹었어. 바빠. 두 글자만 던지던 사람이었거든요. 오피스텔 1층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현정이도 함께였습니다. 제 옆에 남편이 커피를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10년을 같이 살았잖아. 한 번만 봐줘.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1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내가 한 게 뭐가 있는지 잘 알잖아요.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당신이 한 말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벽마다 장부를 정리한 게 저예요. 거래처 세 곳을 뚫은 것도 저예요. 세금 계산서를 맞추고 납기를 지키려고 밤을 샌 것도 저예요. 당신이 골프를 치러 간 주말에 미수금을 받으러 돌아다닌 것도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잘했다는 말도요. 당신 입에서 나온 건 먹었어 하고 바빠, 그 두 마디가 전부였어요.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지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일으킬 수 있어. 은주 씨, 부탁이야. 안 돼요. 짧게 끊었어요. 왜냐고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사람의 눈을 이렇게 똑바로 보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을 뒷방에 넣어놓고 5년 동안 밥이나 줬잖아요. 병원도 안 데려갔잖아요. 아버님이 고맙다 그 한마디를 했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저예요. 당신이 아니라 저였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임신한 비서를 거실에 세워놓고 저한테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했잖아요. 서로 좋게. 그 좋게가 지금 이거예요. 저도 좋게 정리하는 겁니다. 현정이가 옆에서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혼 소송 서류입니다.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응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보. 돌아서는데 남편이 불렀습니다. 여보. 3년 만에 듣는 그 호칭이었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시어머니가 오피스텔 앞에 왔어요. 전과 달랐습니다. 금 귀걸이가 없었어요. 고급 외출복 대신 면바지에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파마가 빠져서 머리가 주저앉아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으셨어요. 오피스텔 입구 콘크리트 바닥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은주야, 은주야. 20년 만에 처음으로 에미야가 아닌 이름을 불렀어요.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 섰어요.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허둥지둥 부축해 드렸을 거예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어머님 무릎 다쳐요. 하면서.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어머님. 은주야.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하셨잖아요.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밥을 해도 맛이 없다. 청소를 해도 제대로 못한다. 아들을 못 낳으니 쓸모가 없다.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은주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그리고 아버님을 뒷방에 가두셨잖아요. 밥이나 줘라. 약값도 아깝다 그러셨잖아요. 같이 평생을 산 남편한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을 꿇으시면 뭐가 달라지나요? 돌아서려는데 시어머니가 제 발목을 잡으셨어요. 은주야, 나갈 데가 없어. 가슴이 찔렸습니다. 안 찔리면 거짓말이에요. 20년을 모신 분이니까요. 하지만 발목을 빼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주에 현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은주야, 한소희 건 들었어? 무슨 일인데? 도망갔대. 남편의 금고에 있던 비상금 5천만 원을 빼돌리고 사라졌다고 했어요. 남편한테 문자 하나만 남기고, 사장님,
저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아이는 지웠어요. 행복하세요. 현정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거야. 남편이 잘 나갈 때는 붙어 있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남은 것까지 챙겨서 튄 거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소희라는 사람을 미워해야 하는 건지 안타까워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남편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어요. 아내도 떠났고 아버지도 떠났고 상간녀도 떠났습니다. 제 손으로 내쫓은 사람, 제가 내쫓은 아버지, 돈을 들고 도망간 여자. 전부 남편이 만든 결과였어요. 부도가 확정됐습니다. 공장 가동 중단 3달 만이었어요. 대기업 납품 위약금, 밀린 직원 월급, 은행 대출 상환. 전부 감당이 안 됐습니다. 남편의 법인이 파산 신청을 했고 개인 재산도 압류가 시작됐어요. 강남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고 고급 세단도 압류됐습니다. 이혼 소송도 마무리됐어요. 재판부는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10년간의 사업 기여분을 인정받았고 남편의 유책 배우자 외도 판결로 위자료도 확정됐어요. 다만 남편한테 줄 재산이 없었기에 실질적으로 받을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법이 제 편을 들어줬다는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현정이가 물었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진심이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저녁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라가 이혼을 했으니 법적으로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닌데 시아버지는 여전히 며느라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님, 오늘 태훈이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있었어요. 태훈아,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아비가 5년을 기다린 거다. 내가 바닥을 쳐야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어. 사람이 먼저야. 돈은 그 다음이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래도 아비니까 한마디만 하마. 바닥을 쳤으면 거기서 다시 시작해라. 사람이 되어서. 전화기 너머로 시아버지가 코를 훌쩍이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아들에게 저런 전화를 해야 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미워하면서도 아비인 거였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시아버지가 전화를 끊으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며느라가 내일부터 너를 위한 일을 시작하자.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잖아. 네, 아버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이상하게도 쫓겨난 그 집에서는 한 번도 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